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지난 시간 변화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 선교의 흐름과 과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특별히 남북관계라는 가장 민감하고도 오래된 과제를 중심으로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의 현재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됐고 북한 선교를 둘러싼 환경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통일 선교는 과연 멈춘 것일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통일 선교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은 사실상 단절됐고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간다. 여기에 더해 국제정세의 불안정과 제재 환경의 고착화는 통일 선교의 활동 반경을 더욱 좁혀놨다. 그러나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가 어려워진 가운데 통일 선교는 현장 중심 사역에서 연구와 준비, 다음 세대 교육과 기도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통일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붙들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한반도 복음화와 평화를 향한 사명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할까?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지금의 통일 선교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모색해 본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이수봉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통일포럼 사무총장이신 오일준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해린 교회와 서울신학대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를 섬기고 계신 정초롱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선교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시는 세 분 목사님과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해마다 상황에 따라 마주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고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과 은혜도 크실 것 같습니다. 2025년은 특별히 광복 80주년과 분단 8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겹친 해이기도 했죠. 세 분에게 2025년 통일선교에 있어서 어떤 해였는지 먼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목사님. 네. 예. 2025년은 광복 80주년 그리고 분단 80년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잘 보내야 됐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발할 때부터 걱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80년에 그 우리 한국교 통일선교회가 담론 형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런 면에서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었는데 돌파구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현장이 위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돌파가 만들어지겠나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의욕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정리를 한다고 하면 기대한 것만큼은 미치지 못했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일준 목사님. 광복 80주년 또 분단 80년이라는 역사적인 시간들 앞에 조금은 더 아마 우리가 기대를 갖고 또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더 경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현장 중심의 통일 선교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내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그 시대들을 우리가 한 번씩 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왕성하게 우리가 외형적인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내형적인 사역들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초롱 목사님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아시다시피 2023년에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하고 2024년, 2025년 제도적으로 이렇게 완착시켜가는 그 중에
통일보다 영구 분단의 길목에 들어선 그런 심화의 위기가 더 커져갔고 또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남과 북 또 남남 사이에 신삼국 시대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엄중한 위기의 시대였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영토적 그런 통일 담론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남한 주민 또 북에 고향을 둔 주민들 그다음 우리 안에 5%를 넘어서고 있는 다문화 주민들을 통일의 삼각축으로 묶어가고 또 그것을 지역 현장마다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심화시켜가는 그런 원년의 출발이 되었던 때가 2025년 한 해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남북 관계는 얼어붙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들면서 많은 걱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교회 안팎에서 통일 선교가 사실상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 목사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통일 선교는 본질적으로 상황이 허락될 때만 움직이는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해야 할 일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의 방향들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접촉은 막혔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현장이 접촉이 막힘으로 인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조금은 더 집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 교회가 그 통일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철웅 목사님. 북한 내 지금 장마당에 달러 환율이 거의 한 8,000원 정도 돼서 지금 36,000원대까지 폭등해 있고 네. 또 쌀값도 1kg당 6,000원 정도 하다가 지금 거의 16,000원, 17,000원까지 폭등해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이거든요. 또 신앙이 계속 탄압받고 있고 또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탄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영혼들이 탄압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멈추냐 안 멈추냐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런 논의 대신에 더욱더 깊이 우리 현장 깊숙이 풀뿌리 내려져 가야 될 그런 전환의 시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수봉 목사님. 우리가 경색돼 있다든지 어렵다든지 이 상황은 어려운 상황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중국에서도 인공지능이나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중국에서의 사역이 감시 기능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역이 많이 위축됐거든요.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중국에서도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할 만큼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항공편이 잘 마련돼 있지 않고 그리고 그 행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사역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통일은 그 통일이 되는 그날도 더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준비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포인트에 있지 않고 그 포인트를 향해 나가는 중간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통일 선교를 위한 많은 움직임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에서는 지난달에 2025 통일 선교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오일준 목사님, 이 10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통일 선교의 가장 중요한 흐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 통일 포럼에서는 매년 통일 선교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0대 뉴스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면 결국 행사나 사역적인 중심에서 결국은 구조와 사람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탈북민 사역자들이 아마 보조적인 사역에서 아마 이제는 실질적인 사역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교단과 단체를 넘어서 연합과 네트워크로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과 또한 통일 신학 정립에 대한 요청이 계속적으로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작년 10대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더 깊이 있게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수복 목사님,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여러 통일 선교 기관을 연결하는 연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처음으로 한국교회 통일 선교의 밤을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사역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됐던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한국교 통일 선교의 밤을 그 1회로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거 1회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전에 통일선교 공로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축복하는 네. 단체, 예. 우리가 응원하는 다음 세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 6년 동안 준비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제 한국계 통일선교의 밤으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실은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길이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소수가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격려받는다든지 잘했다든지 이런 것은 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계 통일 선교의 밤에서 당신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은 한평생 고생했는데 잊혀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과 사역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또 40대에서 60대의 현장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현장 사역자들은 개개인보다는 그 단체별로 축복을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수고하는 단체들을 골라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들은 지방에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한다. 우리가 당신의 단체들을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격려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 30대는 통일세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20, 30대에도 헌신된 사역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없어도 찾아내서 응원하려고 했는데 네. 막상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격려 사역이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어쨌든 70대 이상 또 40대, 60대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20, 30대 미래 세대들을 찾아서 격려하는 사역을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 연합하는 거였거든요. 예. 사실은 통일 자체가 사실 연합의 의미가 강한데 7개 단체가 공동 주관을 하고 40개 단체가 협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40여 개 단체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 합력하여서 서로를 이루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산이 되어서 2026년에는 더 발전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예. 격려하고 연합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철호 목사님, 남북 성도가 함께하는 유에린 교회 담임하고 계시죠. 2025년 지나오면서 탈북인 공동체 또 북한 선교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탈북민들이 남한으로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아주 급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출 사역보다 정착해 있는 연수가 계속 길어져 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정착 지원 또 돌봄 케어 이런 정착 사역의 비중이 더 커져가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탈북민 교회 안에 성도들 숫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이유가 지역에 있는 일반 교회로 흡수되어져 가는 비율이 많이 커져가고요. 네. 또 동시에 탈북민 교회 자체가 사역이 성숙해 가니까 남한 주민들이 또 안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탈북민 목회자, 탈북민 성도로만 이루어진 순수 탈북민 교회에서 이제는 일반적 교회로 아주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또 탈북민들이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런 주체이기보다는 함께 동력하고 앞장서가는 선교의 주체로 또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그 예로 이제 범민족 연합통일 대축제와 같은 그런 자발적인 그런 헌신의 사역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남한 땅의 인구 비율 자체가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다문화 주민이 거의 인구의 5% 이상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일 사역이 남한 주민 또 북한 주민,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 이 두 주체만으로 가능한 시대가 이제 아니고 더구나 이 한반도 안에서 다문화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복음 통일의 삼각축으로 전환해 가야 될 그런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지난 통일선교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한반도 복음화, 통일선교를 위한 한국교회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면서 이 과거 통일선교가 접촉이나 교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연구, 준비, 교육, 기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불가피한 후퇴일까요? 아니면 의미 있는 전환일까요?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일주 목사님. 사실 후퇴도 작전의 하나이고 전환도 작전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후퇴라고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실패했고 또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또 현장 사역의 또 깊이가 또 그 전과 그 이후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적인 환경이나 또 여건들로도 함께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긴 통일의 역사들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것을 후퇴나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선교 통일의 역사들이 한 걸음씩 좀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사실 사역자들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사역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시기인데 사실 이 부분들이 후퇴라고 말하기보다는 전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 한국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좀 키우고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성도,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가 목적 의식들을 좀 갖는 전환적 시기로 보는 게 더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봉 목사님 아까 모두 발언해 주실 때 우리가 그러니까 현황을 좀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후퇴인가 전환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후퇴라는 말도 맞고 전환이라는 말도 맞고요. 둘다 맞나요? 경색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예. 사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거 사실이거든요. 예. 전보다 비교해서. 네. 그러면 그걸 현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말로 재해석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문제의식은 그대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남한 정부가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단타성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 인내와 노력,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남북관계 경제를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노력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분단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일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과제를 풀어낼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부가 지금 민간은 접촉을 많이 열어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지 남한 통일부는 열어주고 있고 2026년 더 해보라고 격려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북한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자고 하고 있어요.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도 사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는 북한이 조금 더 문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 조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연구 준비, 교육, 기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못하다 보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꽁 대신 닭 아니냐.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 사역도 중요하고 뭐 연구 준비, 교육, 기도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통일이다 보니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평가절하기보다는요 이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 그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들이 통일선교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철호 목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탈북민들은 우리 곁에 먼저 온 미래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앞의 주제랑 같이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에겐 후퇴 자체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환으로 본다면 우리는 본질을 향한 공격적 전환의 시대가 왔다. 그건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한 자체가 남북이 지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떨어져 있고 다문화 주민 비율은 높아져 가고 이게 전부 다 영국 분단의 그런 이유로 악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온 탈북민들과 함께 이들이 그냥 단순한 그냥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다문화 주민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주체적으로 연합을 하고 그 동시에 그것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통일의 그런 작업들 이러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이 안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이런 것들 속에 아무리 북녘이 붙장을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의 통일 모델을 만들어가는 먼저 온 탈북민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실제적 모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그런 분리주의를 돌파해가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의 가장 강력한 중심이 되는 것은 여전히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먼저 내려온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고 또 그들의 역할들 속에 우리가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함께 가야 될 아주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실질적인 모델이 좀 있어야 될 것이다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통일선교 활동 사역에 있어서 탈북민들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좀 궁금한데 두 분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탈북민들이 그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탈북민들이 사실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탈북민들이 통일의 주체가 될 경우에 가장 주체가 되는 활동이 뭔가라고 보면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잘하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통일 주체입니다. 사실은 탈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남북의 분단과 대결 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 고향에서 살고 싶고 그 땅에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탈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탈북이라는 그런데 그 탈북민들이 어디 왔냐? 대부분 전 세계 흩어지긴 했지만 상당수가 남한으로 왔거든요. 그 남한을 희망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남한에 와가지고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정착을 잘하면 이것이 북한에게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남한의 주민들은 그 탈북민들을 이방인이라든 이런 거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통일을 이루면서 여기서 그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통일 살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탈북민들의 통일을 주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 그런 것. 이렇게만 남쪽과 북쪽을 다 살아본 사람은 탈북민들이다. 라든지 그다음에 탈북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은요.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누구를 주체라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면 통일 논리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거지 주체라든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너무 힘을 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국교회, 글로벌 교회의 연합도 필요해 보이고요. 연합 차원에서 통일선교 과제 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로벌 연합은 사실은 국내 연합이 아니라 그 한반도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역자들과 또 연합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북한을 사랑하는 거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고요.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글로벌 교회 연합의 개념은 그런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그리고 북한 선교 현장이 얼어붙으면서 그리고 북한이 남한의 NGO라든지 통일선교단체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라든지 전부 다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북한이 왜 막았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을 모색을 해야지 막히니까 딴 데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막히는 요인에 대한 해석 없이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또 막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은 기본적으로 좋다. 근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왜 막혔는지 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반성을 해소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태도가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일주 목사님, 네. 아까 하시려던 말씀과 네. 함께 좀 이 덧붙여 두 가지 주시죠. 내용을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탈북민들이 통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줘야 된다는 건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거나 꼭 그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는 것도 좀 위험한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34,000명들이 다 한국을 목표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탈북을 원래 초창기 때 한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지 한국을 목표로 그리고 복음을 목표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사실은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교회 하나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탈북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들을 좀 얹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통일 선교의 주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과 또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가로막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우리 이수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에 좀 이어서 좀 하나를 더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사실은 주체가 되어져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연합 또 우리 뭐 글로벌 연합이든 한국의 연합이든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할 때 이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국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체는 되게 긴밀하게 연합하고 있고 또 서로의 좋은 관계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사실 재작년에도 저희가 시도를 했지만 우리 북사목의 임원들과 우리 북기총의 임원들끼리의 식사 모임 하나 추진하는 것도 지금 2년째, 3년째 거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냥 밥 같이 먹자라는 건데도 사실은 남북한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면 우리 안에서의 연합과 우리 안에서의 노력들이 우선이고 또 이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아니어 막히니까 일로 갔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두를 다 감당해야 되는 사역들 중에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과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에 좀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교정을 하나 해야 돼요. 네. 예, 북기총하고 북사목이 그 서로 연합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거부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잘 안 된 거 정도로 예, 노력을 했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됐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거부했다는 용어는 좀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하자는 거죠. 우리끼리 먼저 우리가 예. 노력하자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네, 같아요. 말씀하세요.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적 환경 조성이 정서적으로도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CT에서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모여서 그런 각 기관 대표들 또 사역자들 또 탈북민들 이렇게 해서 좀 포럼도 좀 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할까? 이건 방송의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CTS에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세 분 열띤 거의 이제 토론에 가깝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통일에 대한 관심은 안타깝게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죠. 앞으로의 통일 담론을 주도할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통일 선교를 어떻게 설명하고 참여시킬 것인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해법 사례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통일 선교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사람이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제가 했던 주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의 청년들과 탈북한 청년들을 한국도 북한도 아닌 제3의 지역에서 동등된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운동으로 한 2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이 아닌 제3의 지역, 동등된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성경도 배우고 같이 선교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이나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들을 한번 동등된 입장 위에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철학이기도 하고 또 사역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사실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살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정말 별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이게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남북이 탁 갈라졌다가 또 그게 해결되면 또 친해졌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단기 선교를 갈 때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가는 것들을 좀 추진하면 좋겠다. 뭐 모든 교회에 탈북민들이 없지만 뭐 사실 주위에 조금만 의뢰하면 탈북 청년들을 충분히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함께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영어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봉사와 구호 활동 같은 한국이 아니라 남북한 청년들이 동일한 입장에 놓여야만 서로의 관점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수고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당연히 한국이라는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한국에서 뭔가 하나를 만들려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좀 글로벌하게 국제적으로 키우는 의미에서 우리가 남북한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해외로 나가는 그래서 그들이 해외에서 정말 나와 너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이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랐던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노력하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목사님. 네, 제가 서울신학대 학교 한국기독 통일연구소 섬기고 있으면서 학부생들 대상으로 통일선교, 북한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 학부생들 반응을 보니까 관심 있어서 앉아 있는 애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학생들이. 학점에 연결되어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부담, 당위성 이것으로 다음 세대에 접근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게 문화와 소통, 저희가 우리 교인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축구할 때 우리는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패스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네? 연락하라고 연락하라고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하고 있는 저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젊은 세대 다 같이 뒤로 넘어졌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젊은 세대들 같이 이렇게 남북이 모여 있는 한반도 찬양단 같이 연습할 때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소토전통 만들기라든지 이런 북한 문화체험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행사도 좀 많이 가지고요. 그 속에서 보니까 이게 공감, 그 다음에 같이 동행하는 이야기,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현실적 해법으로 함께 가는 그런 공통분모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로 좀 두 분의 말씀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분단에 대한 시험도 없고 또 반공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전쟁은 먼 옛날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과제들이 많고 그런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죠. 만약에 통일을 통해서 그 일자리가 생기고 미래가 열리고 그런다면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고 세대가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 한반도의 미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화두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해야 될 기성세대들이 그 몫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감당한다 그러면 후배들은 당연히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이 통일선교계가 어떻게 나가느냐를 보면 되게 구호를 외칩니다. 뭐 복음통일이라든지. 근데 복음통일은 아주 막연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하는데 우리가 구호보다도 더 깊은 강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게 할 수 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년들이 이쪽에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구자들은 학위를 받아도 일할 자리를 못 구합니다. 예. 그리고 통일선교 분야에는 잠시 동안 머물러 갈 수 있지만 평생 직장을 삼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부분의 한국 청년들이 이 통일살이를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래서 그 역량을 축적하는 정도만 돼도 사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북한이 또 협상하고 교류를 하고 이런 것만이 통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내 이웃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또 사실 통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극단적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면 통일 역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더불어 네트워크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통일 개념이라는 이해를 넓히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 선교라는 이런 거에 있어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연합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연합하고 네트워크하고 함께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런 연습들을 만들어서 이 사회적 자본이 아니라 통일 선교 자본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와 얘기한다면 또 다른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집중해야 할 통일선교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서요. 끝으로 통일선교를 멀게 느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목사님. 예.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로 통일 미리 살아보기라는 좀 우리가 경험치 못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청년들은 당연히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 통일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도 스승도 그 누구도 사실 지식은 있고 뭐 이론적인 말들은 할 수 있겠지만 통일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해본 우리 선배와 어른들이 없는 이 시대에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가 통일을 미리 살아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훈련들 또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구축을 하고 또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에 좀 그들이 조금은 더 마음과 행동들이 접촉되어져서 통일이 그냥 먼 이념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쉽게 부딪히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이런 모습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2026년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 목사님. 저에게 키워드를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지역 거점, 그 다음에 복음 통일의 삼각축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 거점은 제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인데요. 저희 교단이 이제 위임을 해주셔서 북한 선교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본부,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세울 지역 북한 선교센터 지금 설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역 거점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하면 통일 선교는 어떤 큰 교회나 또는 큰 기관의 전유물이 아닌 각 모든 교회 지역마다 뿌리 내려져 가야 될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또한 현장 사역이고 또 본부를 통해서는 그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역이 일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그런 활동들이 풀뿌리처럼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한반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새 이렇게 주민들의 연합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통일의 실제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능동적 시도요.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능동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눈치 볼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거 자체도 사실은 통일 역량을 축적하는 거라고 봅니다. 능동적 시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고, 또 하나는 구체적 담론 형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교회가 통일 선교를 얘기를 하는데 그 통일 전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통일 이후에는 어떤 사회가 형성될 것인지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될지는 구체적 담론을 못 만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 담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시도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든다면 동유럽에서 체제 전환을 하기 전에 교회가 역할을 잘 했던 나라가 있고,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통일된 이후에는 역할이 줄어들었어요. 네, 동서독에서 동독, 서독 지역 양쪽에서 교회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거든요. 폴란드도 그 교회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톨릭이죠. 그런데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체제 전환한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르바초프라든지 예일친 때는 약했는데 푸틴이 정권을 잡으면서 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 교회가 역할을 잃어버렸으며 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체제 전환했을 경우에 또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구체적 담론을 만드는 것, 그래서 이 총론에서 강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지난해 통일선교의 흐름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봤습니다. 통일선교는 결코 속도를 다투는 사역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며 묵묵히 이어가야 할 사명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한반도 평화 또 통일을 위한 건강한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